준이?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아이는 깡마르고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분명 지난주까지 호주에서 영상 통화를 하던 그 손자가 아니었습니다. 73세 이순희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3년간 매달 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총 2억 8,800만 원. 죽은 딸의 아이들을 위한 유학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들이 낡은 티셔츠 차림으로 이곳 경기도 포천의 시골 보육원 구석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잔인한 진실이 그녀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음을. 오늘의 이야기는 그 폭풍 속에서 피어난 한 할머니의 숭고한 모정이자 늦었지만 가장 뜨거웠던 참회의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제 이름은 이순희입니다. 70을 셋 넘긴 그저 그런 늙은이지요.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낸 지도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너무도 커서 남은 생은 그저 남을 도우며 삭막한 마음을 달래는 수밖에 없었지요. 서울 평창동의 이 큰 집을 홀로 지키며 제 남은 삶의 의미는 오직 봉사활동과 하나뿐인 딸, 미영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게 남은 그 마지막 행복마저도 시샘하셨던 모양입니다. 2022년 11월 그날의 차가운 바람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딸 미영이가 교통사고로 제 곁을 떠났다는 전화를 받던 그 순간 제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가득했던 장례식장.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손을 굳게 잡아준 것은 사위 최진석이었습니다. 그는 딸의 영정 앞에서 저보다 더 서럽게 울며 마치 세상이 끝난 듯한 표정이었지요. 5살 배기 하은이와 8살 배기 하준이 두 아이를 껴안고 망연자실해 있던 사위의 모습은 너무도 안쓰러웠습니다. 딸의 사무제를 지낸 날 밤 사위는 제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미영이가 살아있을 때 아이들 교육 때문에 늘 호주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깨끗하고 좋은 나라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싶다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히 잃은 아이들을 이 험한 세상에 그냥 둘 수는 없었지요. 걱정 말게. 자네만 괜찮다면 아이들 학비는 이 할미가 모두 대겠네. 미영이의 마지막 소원이기도 하지 않겠나. 최서방은 눈물을 쏟으며 제게 큰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호주로 떠났습니다. 최서방은 아이들 교육 컨설팅 비용과 생활비 명목으로 글로벌 에듀라는 법인 계좌를 알려주더군요. 한 달에 8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제겐 그 돈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딸 미영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속죄이자 제 유일한 삶의 위안이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3년, 36달 동안 저는 매달 25일이면 대한은행을 찾아 그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총 2억 8,800만 원. 그 돈이 아이들의 밝은 미래가 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사위는 매주 꼬박꼬박 영상 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화면 속 하준이와 하은이는 밝은 집 안에서 깨끗한 옷을 입고 할머니 보고 싶어요 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준이가 학교에서 상을 탔어요, 어머님. 하은이가 영어를 곧잘해서 선생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텅 빈 가슴은 잠시나마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이웃들이 저를 볼 때마다 딸 잃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며 위로했지만 저는 속으로 아니다. 내겐 아직 지켜야 할 손주들이 있다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저는 73세 늙은이일지언정
쓸모없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제 딸이 남긴 마지막 유산, 그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이 제 마지막 사명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굳게 붙잡고 있던 그 마지막 위안이, 그 마지막 자부심이 사실은 차갑고 잔인한 거짓말로 지어진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모래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날의 기록입니다. 2025년 3월, 아직 겨울의 흔적이 채 가시지 않은 쌀쌀한 초봄의 오후였습니다. 저는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경기도 포천의 한 아동복지시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시작한 후원 활동 중에서도 이곳은 제게 유독 마음이 쓰이는 곳이었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 제 차가 시설 입구에 멈추자 원장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어쩐 일로 또 이렇게 친히 걸음을 하셨습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요. 저는 그저 엷은 미소를 지으며 준비해온 후원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이들 보못이라도 좀 사 입히세요. 날이 풀린다지만 아침 저녁으론 아직 춥습니다. 저는 돈만 보내고 마는 후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한 계절에 한 번은 꼭 이곳을 찾아 제 돈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아이들이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렸지요. 그것이 제 딸 미영이가 살아있을 때 함께 약속했던 바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다들 잘 지내지요? 얼굴이라도 잠깐 보고 가야겠습니다. 원장님의 안내를 받아 건물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놀이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제가 기부한 새 패딩 점퍼를 입은 아이들이 그네와 미끄럼틀을 타며 시끄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건강한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제게는 또 하나의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놀이터 구석 앙상한 나뭇가지가 드리워진 낡은 벤치에 두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그저 차가운 흙바닥만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고 있더군요. 유독 눈길이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두툼한 새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두 아이만 어깨가 다 해지고 색이 바랜 얇은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아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원장님, 저 아이들은 왜 저렇게 얇게 입고 있습니까?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요? 제 말에 원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저 아이들은 최근에 들어와서 아직 물품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됐나 봅니다. 제가 얼른 챙기겠습니다. 저는 원장님의 말을 뒤로하고 아이들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남자아이, 그리고 그보다 더 작아 보이는 여자아이, 10살 남짓, 7살 남짓 되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렸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 쪼그리고 앉아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얘들아, 춥지 않니? 이름이 뭐니? 제 물음에 흙바닥만 내려다보던 남자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그늘과 체념이 드리워진 눈이었습니다.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숨이 쑤는 줄 알았습니다. 시간도 바람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모두 멈췄습니다. 하, 준이?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제 손주 하준이었습니다. 호주에서 밝게 웃으며 영어로 인사하던 하준이가 아니었습니다. 깡마르고 겁에 질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얼굴을 한 제 손자였습니다. 아이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낯선 할머니의 등장에 놀라 옆에 있던 여자아이의 손을 꽉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 제 딸 미영이의 어릴 적 모습을 그대로 빼닮은 제 손녀 하은이었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꿈일 겁니다. 저는 분명 지난주에도 저 아이들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호주의 햇살 좋은 집에서 깨끗한 옷을 입고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외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있는 아이들은 낡은 티셔츠 차림으로 추위에 떨며 낯선 사람의 손길을 경계하는 영락없는 시설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원장님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저는 원장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저 아이들, 이름이 김아준, 김아은, 맞지요? 대답해요. 맞지요? 원장님은 제 기세에 눌려 시선을 피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가 최진석 씨, 맞습니까? 다시 한번 원장님의 침묵이 모든 것을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년, 36달, 2억 8,800만 원, 매주 저를 안심시켰던 그 다정한 영상통화, 호주 학교의 성적표, 그 모든 것이 잔인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딸의 목숨값과도 같았던 돈을 빼돌리고 제 손주들을 이런 차가운 시골 고아원에 내버려둔 것입니다. 제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던 제 삶의 마지막 보루였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나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날 포천에서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운전기사가 무어라 말을 거는 것 같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린 잿더미 같았고 가슴은 1,000근짜리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거실로 들어가 전화기를 붙잡았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 사위 녀석의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이내 그놈의 능청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어머님, 웬일이십니까? 제가 막 전화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과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최서방, 나 오늘 포천에 좀 다녀왔네. 포천이요? 거기엔 어쩐 일로? 거기 꿈나무 쉼터라는 시설에 들렀는데, 아, 거기 제가 가끔 후원하는 곳입니다. 어머님도 아셨군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거기서 우리 하준이랑 하은이를 꼭 닮은 아이들을 봤네. 순간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사위 녀석은 푸아하고 과장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준이랑 하은이는 지금 호주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영상 통화시켜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너무도 똑같았네. 이름까지. 김하준, 김하은이라고. 어머님. 사위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고 진중하게 바뀌었습니다. 걱정하는 듯한 지극히 다정한 위선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요즘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 미영이 떠나보내고 상심이 크셔서 헛것을 보신 게 아닙니까? 아이들 보고 싶은 마음에 다른 아이들을 잘못 보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헛것이라니. 이 늙은 어미가 딸 잃은 슬픔에 눈이 멀어 제 손주도 알아보지 못하는 노망난 늙은이로 보였던 겁니다. 아니, 나는 분명히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어머님. 아이들은 지금 호주 명문 사립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다고요. 제가 이따가 아이들 공부하는 사진이라도 다시 찍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마음 놓으세요. 네, 기운 차리셔야죠, 어머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내가 헛것을 본 것일까? 내가 너무 늙어버린 탓일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차가운 바람 속에서
파르르 떨던 아이들의 눈빛, 공포와 체념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작은 얼굴들. 그것은 제 피부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위 녀석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왜 그 2억 8천만 원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던 그때 문득 딸아이 미영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고가 나기 며칠 전 유독 초췌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던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일어나 3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미영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은 딸이 떠나던 날 그대로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딸의 화장대, 옷장.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딸이 쓰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딸의 낡은 앨범들 밑에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딸의 일기장도 아닌, 가계부도 아닌 자물쇠가 달린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제 딸 미영이의 글씨였습니다. 2022년 8월 14일 남편이 이상하다. 어머님께 돈을 받는 것 같다. 호주 유학 글로벌 에듀라는 회사를 알아보았다. 유령 회사다. 실체가 없다. 2022년 9월 3일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아이들은 호주에 가지 않았다. 그가 아이들을 포천의 먼 친척 집에 숨겨두었다. 왜? 내 돈, 아니, 어머님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그는 악마였다. 2022년 10월 20일 아이들을 만나고 왔다. 그 친척이라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었다. 하준이 팔에 멍이 들었다. 가슴이 찢어진다. 당장이라도 데려오고 싶었지만 그가 눈치챌까봐 참았다. 2022년 11월 10일 모든 증거를 모았다. 그가 어머님의 돈을 빼돌린 내역, 그 돈으로 도박을 하고 다른 여자에게 쓴 내역까지.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아이들 친권은 무조건 내가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어머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내가 이런 괴물을, 이런 악마를 사랑했다니. 그것이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딸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수첩이 제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딸이 목숨과 맞바꾼 마지막 절규이자 유언이었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얼마나 주저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딸아이가 남긴 수첩을 애손에 쥔 채 저는 창밖이 어슴풀에 밝아오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너무도 거대하면 오히려 눈물이 메말라 버린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대신 제 가슴을 채운 것은 뼛속까지 시린 한기와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끔찍한 죄책감이었습니다. 미영아, 내 딸아, 이 어미가 너무도 무지했다. 네가 그토록 힘들어할 때 나는 그저 사위 녀석의 거짓된 다정함에 속아 네 마지막 신호조차 알아채지 못했구나. 그때 거실벽에 걸린 제 초상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기일에 그렸던 그림이었습니다. 인자하지만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늙은 여인의 얼굴, 최서방, 그 녀석의 눈에도 제가 저렇게 보였을 겁니다. 돈은 많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 딸을 잃은 슬픔에 갇혀 적당히 구슬리면 얼마든지 돈을 내어주는 그저 쓸모있는 노망난 할머니. 그 녀석은 제가 이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저 주저앉아 통곡이나 하다가 모든 것을 포기할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이른이 넘은 늙은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감히 저를 얕잡아 본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와는 다른 차갑고도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늙었다.
하지만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평생을 이 손으로 내 가정을 일구고 남편 없이도 내 딸을 지켜냈으며 수십 년간 수백 명의 아이들을 후원해 온 이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하준이와 하은이의 유일한 피부치, 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보호막인 할머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딸아이의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슬픈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 딸이 내게 남긴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구해내라고, 그 악마의 소나귀에서 아이들을 되찾아오라는 피 묻은 명령이었습니다. 최서방. 그 녀석이 바라는 것은 돈과 명예, 그리고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의 성공일 겁니다. 그 녀석은 제가 감정적으로 날뛰며 이 사실을 언론에 터뜨리거나 당장 쫓아가 멱살이라도 잡을 거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른 평생을 살아오며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정보다 무서운 것이 법이고 시끄러운 복수보다 더 잔인한 것이 조용한 단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녀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체면과 그럴듯한 명분을 저는 법의 이름으로 가장 조용하고도 완벽하게 무너뜨릴 것입니다. 저는 딸의 수첩을 금고 깊숙한 곳에 넣고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제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나 이순희입니다. 지금 당장 만났으면 하네. 내 딸 미영이의 친권 소송 관련해서 준비할 게 있어. 저는 그날부터 움직였습니다.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최서방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매달 25일에는 여전히 800만 원을 그 유령회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 녀석이 안심하도록 말입니다. 동시에 저는 사람을 고용해 포천의 꿈나무 쉼터에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몰래 찍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입고 있는 낡은 옷,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창백한 얼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법정에서 쓰일 아동방임의 증거였습니다. 3년치의 은행 이체 내역서, 글로벌 에듀라는 회사가 실제로는 주소지만 있을 뿐 아무런 영업 활동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증거, 그리고 제 딸 미영이가 죽기 직전 상담했던 이혼 전문 변호사의 상담 기록까지 모든 것이 하나둘 제 손에 모였습니다. 최서방, 너는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이 늙은 어미를 완벽하게 속였다고 비웃고 있겠지. 하지만 너는 몰랐을 것이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이 얼마나 차가운 분노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주를 지키려는 할머니의 집념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이제 내 딸이 남긴 이 싸움을 끝내러 갈 차례입니다. 그로부터 2달 뒤 2025년 5월 17일 서울가정법원 302호 조정실. 세상에 요란한 시선이 오가는 형사법정이 아닌 오직 가족의 아픔만이 조용히 가라앉아 있는 무거운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위해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녀석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아이의 영혼 앞에서 떳떳하고 싶었습니다. 제 옆에는 김 변호사가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맞은편 피고석에는 최진석, 그 녀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끔하게 다려입은 검은색 정장,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단정히 빗어 넘기고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고뇌에 빠진 듯한 표정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내를 잃고 두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비극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먼저 입을 연 것은 그 녀석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말솜씨로 최진석이라는 인간을 비운의 가장으로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3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가 아이들을 잠시 시설에 맡긴 것은 결코 아이들을 버리려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던 이 서울을 떠나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는 저를 힐끗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피고는 곧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할 공직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단단한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다지려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원고이신 이순희 여사님은 연로하신 데다 따님을 잃은 슬픔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과연 어린 손주들을 제대로 양육하실 수 있을지 저희는 깊이 우려됩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슬픔을, 제 나이듦을 무기 삼아 저를 공격하는 그 뻔뻔함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때 제 옆에 김 변호사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법정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재판장님, 방금 피고 측 변호인께서 심리적 안정과 떳떳한 아버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장님께서는 지금부터 피고가 말하는 안정과 떳떳함의 실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 변호사는 첫 번째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바로 제가 포천에서 찍어온 아이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것이 피고가 말하는 심리적 안정 속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모니터 화면에 하준이와 하은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때 묻은 얇은 티셔츠, 공포에 질린 눈빛, 깡마른 팔다리. 다른 아이들은 모두 새 점퍼를 입고 있을 때 제 의뢰인의 손주들만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명백한 방임이자 유기입니다. 최진석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피고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했다는 경제적 기반의 실체입니다. 두 번째 증거, 3년치의 은행 이체 내역서였습니다. 원고 이순희 여사님은 매달 800만 원, 총 2억 8,800만 원을 호주 유학비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입금된 글로벌 에듀라는 법인은 실제 아무런 영업 활동도 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출입국 기록, 김하준, 김하은, 출국 기록 없음. 최진석 씨, 김 변호사가 처음으로 사위를 돌아보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억 8,800만 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들은 단 한 번도 한국을 떠난 적이 없는데 이 돈은 대체 아이들의 어떤 미래를 위해 쓰였습니까? 최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녀석은 입을 때려 했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 이라며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 증거를 재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바로 제 딸 미영이의 수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원고의 따님이자 피고의 아내였던 고 김미영 씨가 생전에 목숨처럼 간직했던 기록입니다. 김 변호사는 수첩의 마지막 장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2022년 11월 10일 모든 증거를 모았다. 그가 어머님의 돈을 빼돌린 내역. 그는 악마였다.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아이들 친권은 무조건 내가 가져올 것이다.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김 변호사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고인은 남편의 거짓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고인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권 소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어미가 땅에 남은 제 어미에게 제발 아이들을 구해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절규입니다. 최진석은 책상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재판장은 굳은 얼굴로 서류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최진석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피고 최진석. 피고는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조차 저버렸습니다. 모친의 재산을 탐닉하고 제 자식들을 기만과 방임의 늪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재판장이 판결봉을 잡았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 최진석의 친권을 즉시 상실시킬 것을 명합니다. 두 미성년 자녀의 유일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 이순희를 지정합니다. 땅땅땅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년간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그제야 뜨거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미영아, 내 딸아, 엄마가 해냈다. 이제 엄마가 우리 강아지들 데리러 갈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에게 빚을 갚았다는 무거운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판결봉이 울려 퍼진 그날 오후 저는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곧장 차를 돌려 포천으로 향했습니다. 2달 만에 다시 가는 길이었지만 제 마음은 처음 그곳을 향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지옥 같은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지만 지금은 제 피부치를, 제 새끼들을 데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5월의 싱그러운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준이와 하은이의 깡마르고 겁에 질린 얼굴만이 어른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할미가 간다. 이제 다 끝났다. 꿈나무 쉼터에 도착했을 때 원장이 제 차를 보고는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습니다. 2달 전 저를 노망난 늙은이 취급하며 문전박대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회 회장님, 어쩐 일로 저는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원장을 밀치듯 지나쳐 곧장 아이들이 있는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2달 전과 똑같은 낡은 티셔츠 차림으로 그네도 타지 못하고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흙장난을 하는 제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하준아, 하은아, 제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울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본 하준이의 눈이 커졌지만 아이는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겁에 질린 듯 동생의 손을 꽉 잡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모습에 제 가슴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작은 아이들에게 어른이란 얼마나 무섭고 믿지 못할 존재였을까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준아, 하은아, 할머니야, 기억나지? 하은이가 오빠 뒤에 숨어 고개만 내밀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하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아빠가 보냈어요? 우리 또 어디 다른 데로 가요? 그 말에 저는 와락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잡히는 작은 몸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강아지들. 아빠 안 와. 이제 아무데도 안 가. 할머니랑 같이 갈 거야. 우리 집에. 우리 집이요. 그래, 서울에 있는 할머니 집. 이제부터 거기가 하준이랑 하은이 집이야. 영원히. 저는 원장에게 법원의 친권 상실 판결문 사본을 던져주었습니다. 아이들 짐은 필요 없습니다. 저 옷도 당장 벗기세요. 저는 차에 미리 준비해 간 새 옷으로 아이들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손을 꽉 잡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 지옥 같은 시설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울 평창동 집으로 돌아오는 3시간 동안 아이들은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쥔 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은 넓고 따뜻한 집의 풍경에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들어와, 여기가 이제 너희들 집이야. 저는 아이들을 곧장 욕실로 데려가 따뜻한 물에 정성껏 씻겼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식탁으로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따끈한 쌀밥,
미역국, 달걀말이와 불고기,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집밥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식탁 의자에 앉아서도 밥을 볼 뿐 쉽게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왜 안 먹어? 어서 먹어.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들 주려고 아침부터 만든 거야. 그때 하은이가 조그만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우리 다 먹어도 돼요? 안 혼나요? 제 심장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으며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럼 다 먹어도 돼. 매일매일 이렇게 해줄게. 여기선 아무도 너희들 혼내지 않아. 배고팠지? 미안하다. 할머니가 미안해. 그제야 아이들은 허겁지겁 밥을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입으로 밥 한 숟가락, 국 한 숟가락을 삼킬 때마다 제 가슴속 응어리도 함께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제 품에서 울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아이들의 상처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치유해 주었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밤마다 악몽을 꾸며 아빠 하고 비명을 지르던 하은이도 이제는 제 옆에서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낯선 소리만 나도 구석에 숨던 하준이는 얼마 전부터 학교에서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아침, 제 집은 더 이상 적막하지 않습니다. 할머니, 저 그림 1등 상 탔어요. 하은이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들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저와 하준이, 하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 탔어요. 하준이도 거실로 뛰어나오며 성적표를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뺨은 포동포동하게 살이 올랐고 눈은 총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웃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다 거실 벽에 걸린 딸 미영이의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딸이 꼭 지금의 제 손주들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보고 있니? 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아이들. 이제 이렇게 잘 크고 있단다. 73, 저는 제 인생이 딸과 함께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었습니다. 내 딸이 못다한 그 사랑, 내 딸이 아이들에게 주지 못한 그 따뜻한 밥상, 그 모든 것을 이제 이 늙은 할머니가 대신해 주는 것, 그것이 제게 남겨진 삶의 이유였습니다. 저는 제 딸의 삶까지 함께 살아내기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울림이 남았습니까? 이순희 여사님의 삶처럼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에 다시 새로운 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삶의 가장 큰 시련 앞에서 혹은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겪어내신 삶의 고난과 그것을 이겨낸 지혜, 혹은 이순희님처럼 삶의 새로운 의미를 되찾은 순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경험이 지금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은 공감을 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처럼 꺾이지 않는 삶의 의지를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